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안전한 앱 개발하기 세션 발표를 맡은 금융보안원 송성현선입니다. 저는 금융보안원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안드로이드 개발자 여러분들이 개발한 앱에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 분석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좀 진행했었고요. 또 그리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모의 해킹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연차가 쌓여갖고 평가 반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회사 내부에서 인터널하게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분석 및 점검,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커널 레벨에서 보안 기법들을 연구하고 또 이러한 기법들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했었고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햇 USA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의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한 것들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지문인증 기법들의 우회 가능성에 관한 것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커널과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서 유니버셜하게 우회할 수 있는 기법들을 연구했었고요.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새롭게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란 곳에서 차세대 보안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바일 보안 관련 멘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몇 년간 공격자들이 어떻게 안드로이드 OS와 앱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그 침해 기법을 살펴봤을 때 개발자들은 어떻게 안드로이드 앱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15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탈리아 해킹팀이란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각국의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트레이스할 수 있는 해킹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2015년도에 이 회사가 해킹을 당해서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각종 해킹 툴의 소스 코드들이 노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노출된 소스 코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해킹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스크린샷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탈취한다든가 핸드폰 디바이스 정보를 탈취하고 SMS나 MMS 정보들을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설치된 메신저들의 대화 상대나 목록 같은 것들을 탈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만 얻는다면 악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부 기능들은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기법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핸드폰 내에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기기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이, 이때 최신 기법들이 여기에 들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획득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서 그 당시 오픈소스화된 후킹 툴을 이용해서 통신 감청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느낀 거는 공격자들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 소스 코드 내에서는 여러 논문들, 통신 관련 논문들도 있었고, 통신 관련 포맷, 표준 문서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많이 후킹을 하기 위해서, 통신 감청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노출된 루팅 익스플로잇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때는 안드로이드의 보안성이 굉장히 낮았던 시절이라 엑시노스 AP를 사용하는 커널 개발자가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었는데 데브 엑시노스 MEM이란 드라이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이버를 일반 유저 권한으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유저 권한으로 이 데브 엑시노스 MEM 드라이버에 접근을 해서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커널에 있는 피지컬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 나타났습니다.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리드와 라이트가 모두 가능한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해서 데브 엑시노스 MEM 드라이버에 접근하게 되고 setUID 함수를 호출해 갖고 권한 상승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setUID의 어드레스를 찾기 위해서 커널 심볼 테이블에서, 사실은 이제 커널 심볼 테이블에서 setUID 어드레스 정보가 찍히지 않는데 커널 패치를 통해서 setUID 어드레스를 찍히게 커널 패치를 했고,
그 이후에 커널 심볼 테이블을 찾아서 setNew ID 어드레스를 찾았고 setNew ID 그 어드레스에서 실제 크리덴셜을 0으로 만들게 해서 그 권한 상승을 일으키는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동일한 취약점이 나왔고, 이건 이외에 그 당시에 발견할 수 있었던 최신 익스플로이트 기법들도 여러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아마존 CEO가 스마트폰 해킹을 당한 내용인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 CEO가 미국에서 사우디 왕자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메신저 목록을 교환한 다음에 서로 친구 목록을 한 다음에 사우디 왕자가 동영상 파일을 보냈고 그 파일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파일을 읽어드린 순간 그 이후부터 아마존 CEO의 개인정보들이 노출되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은 포렌식 전문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걸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인 2021년 7월 기사입니다. 기존의 이탈리아 해킹팀과 비슷한 성격의 회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기반의 NSO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트레이스할 수 있는 페가수스라는 스파이웨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페가수스 앱을 통해서 인권 운동가들이 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도 기존의 해킹팀 툴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SMS나 사진, 그리고 GPS 정보, 그리고 사용자 목록 같은 것들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트레이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기능들이 가능했냐라고 하면 SMS나 왓츠앱 또는 아이메시지 같은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공격자가 링크한 악성 메일, 악성 APK들을 설치하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그런 정보가 탈취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정보가 어떻게 탈취당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례에서 아마존 CEO는 왓츠앱 내에서 동영상 파일을 받아들인 이후에 개인정보가 탈취당하기 시작했고,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앱에서도 왓츠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메신저 앱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인 클릭 행위를 하지 않고도 개인정보가 탈취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격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엔드로이드 왓츠앱 내에서 원격 코드 실행 공격 코드를 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은 공격자가 타겟이 되는 사용자에게 GIF 이미지를 하나 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GIF 이미지 내에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이 이미지 내에 내가 타겟이 되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작성을 해서, 공격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것들을 컴파일하고, 컴파일된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코드를 카피해서 GIF 이미지에 첨부하게 됩니다. 이런 코드를 보통 쉘 코드라고 합니다. 그럼 악의적인 쉘 코드를 GIF 이미지에 담겨갖고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 이미지의 코드를 받기만 할 뿐이지 실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사용자에게 전달된 쉘 코드가 실행되는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더블풀이라는 메모리 관련 처리 실수로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블풀이 취약점은 말 그대로 하나의 포인터 변수에 멀록으로 동적 흰 메모리를 할당하고 이것을 2번 풀이해 줄 때 발생되는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엔드로이드에서 네이티브로 코드를 예제로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제에서 리얼록 함수는 전달된 포인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재할당된 메모리에 복제하고 기존 할당 영역을 풀이해 줍니다. 해당 예제에서 정상적인 리얼록 이후 사이즈를 0으로 해서 리턴넘 변수를 2회 리얼록합니다. 2단계에서 이 리얼록 내부에서 동일한 리턴넘 변수에 대해 풀이가 2번 호출됩니다. 이후 멀록을 2회 다시 호출합니다. A1, A2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 주소가 할당되어야 돼 하지만 기존 리턴넘 주소 값이 할당되는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살펴본 더블풀이 취약점이 엔드로이드 왓츠앱 내에서도 존재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로이드 왓츠앱은 GIF 이미지를 로드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코드인 엔드로이드 GIF 드로우웹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함수 내에서는 GIF 이미지를 로드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이는 함수 코드를 2번 호출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함수 내에서
realloc array라는 함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realloc array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realloc 함수를 랩핑한 함수로서 해당 구문을 2번 호출하면 앞에서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ealloc array가 2번 호출되고 import hb치에 우리가 원하는 공격 코드를 삽입을 하고 해당 함수를 2번 호출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만약에 해당 함수를 2번 호출하면 풀이가 2번 호출됨으로써 더블 풀이 취약점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예제와 같이 동일하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ealloc array 함수가 호출되고 더블 풀이 취약점이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더블 풀이 취약점 이후에 alloc 함수를 2번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함수 내에서는 공격자가 삽입한 쉘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해당 함수 realloc array 함수 이후에 2가지 함수가 얼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gif info 부분과 rewind 펑션 두 부분에 새롭게 함수가 얼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2가지의 그 얼록되는 함수에는 공격자가 삽입한 쉘 코드가 삽입되었습니다. 코드 분석 결과 2번의 파싱 과정 이후에 이 rewind 펑션이 곧바로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격자가 삽입한 쉘 코드가 더블 풀이 취약점으로 rewind 펑션이 호출됨에 따라서 공격자의 쉘 코드가 확인되는 것을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익스플로잇에 대한 대보 영상입니다. 왼쪽은 공격 대상이 되는 타겟의 핸드폰 화면을 미러링한 것이고 오른쪽은 공격자의 화면입니다. 처음 이제 공격자가 타겟 대상에 GIF 이미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해당 타겟 대상 사용자는 그 악성 GIF 이미지를 전송받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프리로드하게 되면서 우리가 실행한 익스플로잇 코드들이 로드되면서 더블 프리 취약점이 만들어지고 그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공격자의 화면을 보면은 타겟 대상 사용자가 원격으로 리버스 쉘을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치면은 왓츠앱의 UID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SD카드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LSLS를 통해서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갔고 왓츠앱 디렉토리 내로 들어갔습니다. 왓츠앱 디렉토리 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파일들을 읽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 조사에 의하면 해당 취약점이 발견된 시점에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약 3,500개 이상의 앱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마 일부 앱에서는 계속 패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격자들, 몇 년 전부터 공격자들은 이러한 취약점들을 소스코드 역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지 않고 이러한 패턴을 찾을 수 있는 자동화된 퍼저라는 도구를 만들고 취약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약 50일간 퍼저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약 53개의 앞에와 같은 취약점을 찾아냈다는 기사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바일 익스플로잇들이 시장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표는 제로디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바일 익스플로잇 구매 단가 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비싼 그 익스플로잇에 관해서는 약 250만 달러 정도 하는데요. 이것은 안드로이드 풀체인 제로 클릭 위드 퍼시스턴스라는 익스플로잇인데 이것은 약 30억 정도 하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보안 기법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그 취약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취약점이 풀체인으로 여러 가지 엮인 것들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제로 클릭, 사용자의 어떤 트리거를 인터랙션 하는 것들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한번 익스플로잇이 실행돼서 퍼시스턴스하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라면 그것들은 약 30억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왓츠앱, 그 다음에 원격 코드 실행이고 거기서 로컬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이라 했고 권한 상승, 루트로 권한 상승까지 가능한 익스플로잇이라면 그것은 약 150만 달러, 약 한 18억 정도 하겠네요.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공격들은 일반 사용자에게 많이 일어나는 공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어떤 해커가 악성 그 말웨어를 보내갖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앱이나 또 모바일 기기를 제어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되게 그 공격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살펴본 것 같이 뭐 아마존 CEO나 정부 요인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공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합리적인 수준의 공격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커가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할 때, 그거는 해커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직접 루팅,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직접 루팅을 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그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해서 취약점을 찾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을 점검할 때도 이런 상황에서 많이 점검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루팅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루팅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 그 루팅 툴이 있습니다. 매지스크 SU와 슈퍼 SU, 두 가지 루팅 툴을 이용해서 루팅을 하는데, 루팅을 한다고 한다는 건 이게 모바일 기기 내에서 루트 권한, 즉 UID 제로를 획득한다는 의미고, 또 여기에 더해 갖고 최근 이제 엔드로이드 기기에서는 루트 권한을 획득하더라도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SE 엔드로이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ID 제로를 획득하고 SE 엔드로이드를 바이패스하는 기능을 한다는 게 결국 루팅을 한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팅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는 루팅을 해서 본인의 기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공격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루팅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OEM 언락, 부트로드 언락이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커스텀 리커버리라고 TWRP라는 것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루팅 툴을 설치합니다. 그래갖고 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트로드 언락을 한다는 건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엔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빌드 넘버를 여러 번 누르고 디벨로퍼 옵션을 가서 OEM 언락이라는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야 루팅 과정을 처음 초기 단계입니다. 그럼 해당 단계는 왜 필요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로이드뿐만 아니고 다른 OS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큐어 부트 체인이라고 해서 OS 내에서 루트킷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재 실행된 이미지가 다음 실행될 이미지를 로드하기 전에 그 이미지를 베리파이하고 그 검증 결과가 맞으면 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로이드에서 우선은 그 파워 버튼을 온하게 되면 롬에 있는 프라이머리 부트로더가 로딩되게 되고, 프라이머리 부트로더가 세컨더리 부트로더를 로딩하기 전에 이 세컨더리 부트로더가 제조사의 프라이빗 키로 사인이 돼 있는지 자신의 퍼블릭 키로 검증을 하고, 검증 결과가 맞으면 세컨더리 부트로더를 로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부트로더가 엔드로이드 부트로더를 로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엔드로이드 부트로더가 엔드로이드 리눅스 커널을 로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트로더가 락이 돼 있다면, 일반적으로 락이 돼 있다면 당연히 커널을 이미지를 검증하고 그 무결성이 깨지지 않았을 때 로드하게 되고, 커널을 부트로더 언락이나 OEM 언락을 하게 되면은 커널 이미지가 변경됐다 해도 그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팅을 한다는 건 커널과 시스템 이미지를 패치해 갖고 실제 그 원본 제조사에 있던 커널이 그 무결성을 훼손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시스템이나 커널을 패치할 때 부트로더를 언락한 이후에 커널을 패치하고 새로운 커널을 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팅 과정에 앞서서는 부트로더 언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공격자 입장에선 두 번째로 커스텀 리커버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리커버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제조사에서 그 엔드로이드 OS를 업데이트할 때 제조사에서 인스톨할 이미지들을 자신 그 제조사 그 통신사 같은 것들의 프라이빗 키로 사이닝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디바이스로 내려주게 됩니다. 디바이스로 내려주면은 디바이스는 그 리부팅하고 부팅을 새롭게 하면서 리커버리 모드로 로드하게 됩니다. 그럼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것들이 실행되냐 하면, 엔드로이드의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인스톨 패키지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스톨 패키지 함수에서 첫 번째 베리파이 패키지를 합니다. 베리파이 패키지를 한다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해당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베리파이 하게 되는데 RSA로 베리파이를 한 다음에 그게 제조사의 그 프라이빗 키로 적절하게 사이닝 돼 있으면 그 이미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치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은 제조사의 프라이빗 키로 사이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격자들은 커스텀 리커버리라고 하는 TWRP를 설치하게 됩니다. TWRP는 안드로이드의 대표적인 커스텀 리커버리로 프라이빗 키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이미지들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루팅을 한다는 건 OEM 언락을 하고 그 다음에 커스텀 리커버리인 TWRP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TWRP를 이용해서 우리가 루팅 툴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루팅 툴은 어떻게 설치하냐 했을 땐 우리가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서 커스텀 리커버리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전체 레이아웃 중에 롬 레이아웃 중에 부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부트 이미지는 두 가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커널 이미지와 그 다음에 램 디스크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트 이미지를 익스트랙트 해갖고 커널 이미지와 램 디스크 이미지로 나눕니다. 이 커널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커널입니다. 램 디스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루트 파일 시스템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램 디스크 이미지는 한번 압축되고 패킹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언집해주고 그 다음에 언팩을 한번 해서 루트 파일 시스템을 구하게 됩니다. 루트 파일 시스템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파일은 init과 init 리소스 파일입니다. init 파일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실행되고 가장 첫 번째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이고 UID 제로로 실행이 됩니다. UID 제로로 실행된 init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이 init 프로세스는 init 리소스 파일을 읽어들여서 init 리소스 파일에 정의된 행위들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이 init 리소스 파일에는 안드로이드 루트 파일 시스템이 실행되고 나서 실행돼야 할 서비스, 그 다음 만들어져야 할 파일 시스템 같은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고 init 프로세서는 이 init 리소스 파일을 읽어드림으로써 처음에 안드로이드가 부팅되면서 해야 될 작업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슈퍼 SU는 init 리소스 파일을 패치하게 됩니다. 이 init 리소스 파일을 패치하는 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트 이미지를 익스트랙트해서 램 디스크에서 루트 파일 시스템을 찾아내고 이 init 리소스 파일을 패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패킹하고 집으로 묶어서 부트 이미지, 커널 이미지와 합쳐서 부트 이미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을 패치하게 되느냐? 슈퍼 SU가 설치된 다음에 init 리소스 파일을 한번 살펴봅니다. init 리소스 파일에는 init 슈퍼 SU 리소스가 임포트 되어 있습니다. 이 임포트 된 파일을 찾아가면은 처음에 실행될 때 서비스 데몬 SU라는 파일을 sbin 런치 데몬 쉘을 서비스로 실행시켜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여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sbin 런치 데몬 su라는 파일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su bin 데몬 su라는 파일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라는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init 리소스 파일에 슈퍼 SU를 루트 권한으로 실행해 주라는 스크립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init 리소스에 이 파일이 추가됐기 때문에 init 파일이 실행되면서 su bin 데몬 su가 서비스로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init 파일이 init 리소스 파일을 참조하고 이 init 리소스 파일에는 init 슈퍼 SU 리소스 파일이 참조되게 됩니다. 이 init 슈퍼 SU 리소스 파일에 정의된 대로 데몬 SU를 서비스 UID 제로로 실행되게 되고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되면서 이 UID 제로로 서비스가 실행되면 각각의 앱이 루트 권한을 요청할 때 데몬 SU를 이용해서 SU 제로를 요청하면 포크 떠지면서 UID 제로로 실행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슈퍼 SU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매지스크 SU 같은 경우는 데몬 SU 같은 서비스를 띄우지 않고 init 자체를 패치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UID 제로를 할당하게 됩니다. 완전한 관리자 권한 획득을 위해서 UID 제로를 획득한 후에 SE 안드로이드를 우회하여야 합니다. SE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에서 실행되는 모든 객체의 행위를 사전에 정의하고 정의된 행위 이외의 것을 제한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루트 권한을 획득하였더라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34537이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로컬, 템프, xx 파일을 읽기 시도합니다. 해당 행위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로 전달되고 커널에서 기본적인 에러 체크와 퍼미션 체크 후에 SE 엔드로이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LSM 훅스의 객체가 실행되는 모든 행위를 함수와 연결해서 그 행위를 AVC에게 전달합니다. AVC는 요청된 행위가 이전에 허락된 것인지 체크하고 검증 결과가 없으면 시큐리티 서버로 전달합니다. 시큐리티 서버는 유저 랜드에서 컴파일된 정책 파일을 로드한 후에 요청한 검증이 맞는지 판별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SE 엔드로이드의 정책 파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엔드로이드 소스 코드 내에 위치해서 TE 파일을 보면은 각각의 객체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정의해 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 파일들이 있고 이 각각의 그 객체들이 할 수 있는 정책 파일들을 컴파일하면 SE 폴리시 단일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SE 폴리시 단일 파일들은 엔드로이드 루트 파일 시스템의 SE 폴리시 파일로 로드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을 추가하기 위해서 슈퍼 SU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아까와 동일하게 루트 파일 시스템을 끄집어내고 루트 파일 시스템에서 내가 원하는 공격자 입장에서 필요한 룰들을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인젝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지스크 SU 같은 경우는 해당 폴리시 파일을 직접 패치하지 않고 이니 프로세스 내를 이니 프로세스 자체를 매지스크 SU는 생성하기 때문에 이니 프로세스 내에서 정책 파일을 추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격자는 자신의 모바일 기기 내에서 UID 제로를 획득하고 SE 엔드로이드를 바이패스함으로써 자신의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을 마음대로 제어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로드된 메모리에 로드된 데이터나 코드를 보거나 또는 변조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없는지 쉽게 점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공격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루팅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센시티브한 기능을 제공하는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 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법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OS가 루팅되어 있는지 탐지하거나 아니면은 코드를 난독화하거나 그다음에 에뮬레이터인지 현재 앱이 실행되는 환경이 에뮬레이팅 된 환경인지 그리고 앱이 디버깅 되고 있는지 앱이 코드가 수정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법은 공격자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기법은 아닙니다. 해당 공격에 대한 공격 시간을 지연하거나 공격자를 지치게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보안 솔루션이 우회되고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장악한 상태에서 모바일 앱의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데모는 제가 엔드로이드 커널과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해서 모든 보안 솔루션을 유니버셜하게 우회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센텐더 앱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페이팔 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타겟 앱을 지정을 하고 그 정보를 컴피그 정보에 입력한 후 앱을 실행하게 되면 앱에서 호출되는 모든 함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너무 많은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엔드로이드 함수를 익스클루드하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커스텀하게 정의된 함수 목록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함수 목록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정보 함수를 입력하고 다시 실행하면 동적으로 타겟된 함수 정보만 출력되게 됩니다. 해당 함수 정보에서 입력 리턴 값과 파라미터 정보를 출력하게 설정하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해당 소출된 함수에서 인풋과 아웃풋, 파라미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매니저에서 실제 암복화 인크립트 함수에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타겟되는 앱을 정하고 파라미터 정보 이외에 실시간으로 코드를 덤프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었습니다. 함수가 실행되면서 실제 크립토 인크립트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제 코드를 동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크립토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함수의 스택 트레이스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옵션을 주고 그 트레이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페이팔 앱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앱을 실행시킵니다. 모든 정보가 출력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확인했고 해당 출력 정보를 로그로 떨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블랙캣이라는 패스워드를 제가 입력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후에 로그 파일을 열어서 제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어느 함수에서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함수는 남독화되어 있지만 어느 함수에서 패스워드 정보가 입력 또는 출력되고 암호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일 주소와 연계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 정보, 입력되지 않은 제 이름 정보나 제 핸드폰 번호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노출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나 이런 정보들이 내부에서 노출되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제가 금전 거래를 했던 매티스 베스라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력되지 않은 정보가 노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최종 결론입니다. 모바일 앱의 모든 중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노출될 수 있다. 예. 설령 그것이 메모리에만 존재하고 UI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설령 그것이 암호화되어 있을지라도 설령 그것이 트러스트 존에 보관되어 있을지라도 중요나 개인정보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러스트 존까지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개발은 할 수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오늘 그 레커멘데이션 드리는 보안 기법들이 거의 다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버 쪽에서 말고 클라이언트에서 개인정보, 중요 정보를 사용할 때는 이 사용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중요하거나 필요 없는 정보는 사실은 서버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는 거죠. 클라이언트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정보들이 변조되고 혹은 탈취될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나 중요 정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그 점검들을 해오면서 큰 정보가 아니더라도 작은 정보로 인해서 이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들이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를 항상 의심하여야 합니다. 적절하게 로그인된 사용자라 하더라도 물론 서버 쪽에서 권한 검증 같은 것들을 하겠지만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검증하고 해당 사용자가 요청하는 권한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판별하고 의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세션에서도 나왔지만 오픈소스 코드의 사용을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오픈소스 코드 취약점들이 나왔습니다.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 여러 개발자들이 사용할 때 앱을 동시에 개발할 때 이 앱에 어떠한 오픈소스 코드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판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그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나 오픈소스들이 어떤 거 있는지 관리하고 그것들을 보안팀과 항상 상의해서
문제가 없는지 트레이스하고 평가받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큐어 코딩 기법을 적용하고 또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또 빨리 개발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간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큐어 코딩이 항상 공부되고 또 적용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 30분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좀 제가 준비했었는데 다 발표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축약해 놓고 또 발표한 것들도 이해가 일부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제 개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 메일을 통해서 많이 연락을 주시고요. 저도 이제 안드로이드에 관심이 많고 개발자분들과 또 소통하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많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